반갑습니다. 가족들이랑 대화 잘하고 항상 안 좋은 감정,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풀면서 지내고 계세요? 정말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원만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비결은 뭔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게 변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방법들 한 가지씩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부부싸움 후에 화해할 때 어떤 노력을 하는가, 우리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예로 드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소통, 대화소통이 잘 안 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들에게 부부싸움한 후에 어떻게 화해하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어떤 노력을 하세요? 정답입니다. 네. 너무 놀랍게도 부부싸움 후에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보통 TV에서도 보면 이혼 드라마 이런 거 보면 1위가 뭐죠? 성격 차이. 맞습니다. 다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독한 말과 독한 표정으로 주고받는 안 좋은 표현들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싸움의 횟수는 이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오히려 작은 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들은 자기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서로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싸우고 나서 화해를 못하는 부부들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형제 자매 사이에도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화해 방법을 몰라서 더 감정과 상처의 기복이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묵은 감정과 독한 말, 내가 이런 것들을 뱉어내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감정이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하죠. 우리 보통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상대의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100%라고 하면 음성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는 몇 % 정도 될까요? 7%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대화가 되겠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대화를 하기 전에 부모님과도 어린 시절에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부모님과 감정으로 소통을 해왔대요. 그런데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섭섭함, 괴로움, 짜증, 우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좋은 감정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는 내 마음에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전 자버리는 것 같아요. 잠을 잔다.
특별히 이렇게 뭐 하면서 해소하는 취미는 잘 없고 그렇군요. 혼자서 좀 그러면 내 감정을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예.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나를 잠재우는 쪽을 택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속으로 많이 삭히는 유형입니다. 많이 삭히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요. 된장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삭힌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나중에 썩고 상하고 하게 되면 정말 나에게 우라병이 생겨서 낮에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나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해요. 준비를 잘했죠, 제가 오늘. 네. 네. 내 마음에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찼을 때도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그 이제 저희 아내랑 네. 사이에서 말씀인 거죠. 네. 전에는 이제 그걸 내뱉었는데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리를 좀 피하거나 그 순간을 네, 그 순간을 그게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을 쓰고 계시네요. 조개가 해감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1시간이 걸린대요. 조개가 입을 벌리게 하는 데는 어두운 곳에 조개를 까만 봉지를 덮어서 1시간 정도를 두면 스스로 입을 벌리고 안에 들어있는 나쁜 불순물을 다 뱉게 한대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잠깐 휴전의 시간을 갖고 상대에게 그 조개가 해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나중에 정말 나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고 근데 합니다. 선생님 그건 또 아닌 것 네. 같아요. 막 내뱉어야 되는데 네. 저희 남편도 피하고 그때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주 속 터져가지고 그렇군요.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상대방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법칙들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면 1시간 휴전 법칙을 정하고 1시간 후에 이 자리에 만나서 우리 반드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의 법칙들은 사이가 좋고 대화가 잘 되는 날 정해놓고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끝나는 게 묵히고 그냥 덮어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사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유리컵이 나오고 있죠. 네, 보니까 어때요? 유리컵이 넘치는데 계속 물을 붓고 있죠. 네, 흘러 넘칩니다. 우리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유리컵에 나의 안 좋은 감정들, 슬픔, 섭섭함, 짜증남 이런 것이 가득 담겨 있는데 나는 참았어, 삭혔어 이러고 둬요. 그럼 얘는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누군가 나에게 좋은 감정, 행복함, 그리고 자존감이 클 수 있는 좋은 감정들을 부어줘도 담길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렇게 차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 그릇을 돌아보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합니다. 마음 그릇이 정말 얇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마음그릇이 크고 두꺼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 아픈 것을 좀 덜 겪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자주 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비워내는 것을 어디서 교육받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조금 울려고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뚝! 네. 그리고 누가 잡아간다 그러고 남자들한테는 평생 살면서 몇 번만 울라 그래요? 3번만 울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정말 슬플 때 나의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을 눈물도 좋고 하소연도 좋고 충분히 표현해서 비워내지 못하면 그 감정은 썩어요. 그리고 고여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담기지 못하고 흘러 넘치기만 할 뿐 아니라 또 어떠냐면 썩은 것을 그대로 두면 나한테만 악취가 풍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악취는 나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나쁜 감정으로 다 물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성향은 어떠셨나? 우리 부모님은 항상 좋은 말 하시고 항상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대하셨나? 그런 부모님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들이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비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부터 계속 살펴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행이 가득 차 있으면 가족들에게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나의 아픈 마음, 불행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40살이 넘으면서 다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외모가 계속 누구를 닮아가나요? 부모님을 닮아가요. 저도 얼마 전에 밤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젊은 우리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만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감정을 표출하던 방식, 우리 부모님이 말하던 방식,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싫어했던 우리 엄마 제발 저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저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까지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잘 비우고 가족들에게 좋은 감정을 나누고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앞으로 나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3대, 4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잘 비우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말이 통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비워야 하는데요.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자주 비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오유경 아나운서님 말씀 듣고 너무나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까지는 제 감정을 외면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마주 보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잤어요. 너무 괴로울 땐 잠이 안 오죠. 그럼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골마서 터지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감정이 생긴 이유가 뭔가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때는 잠깐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지? 저는 처음에는요, 내가 화가 난 건지 분노하는 건지 제 감정을 구체적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 써보니까 그게 연습이 되었어요. 왜 내 감정이 불편하지? 지금 너 기분이 어때? 아, 나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너 지금 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누구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런데 지금 네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어? 지금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조금 참아보면 어떨까? 화를 냈을 때의 장점, 화를 안 내고 참고 내가 내일 얘기했을 때의 장점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써보니까, 아, 오늘 화내면 내가 손해보는구나. 우리는 더 나빠지겠구나.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는 데 있어서 묵은 상처를 푸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나의 상처를, 내가 평생 갖고 온 상처를 자식에게 대물림 해주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내 자식만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나의 상처를 자식들한테 되물림하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치매에 걸린 노인들도 보면 어때요? 과거를 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오히려 아주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을 어때요?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식들과 내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푸는 연습을 해야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저희 친척집에서 얼마 전에 제가 목격했던 싸움의 광경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격렬하게 말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아들이 말해요. 학교 자퇴하고 싶어요. 전공이 너무 안 맞아요. 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막 게임 시나리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지나친 분노를 표출합니다. 뭐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대학 졸업장 없이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무나 분노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가 화내는 장면에서 지금 이 상황에 아들한테 화낸 것만 이 감정이 올라온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내가 잊은 줄 알았던 과거의 내 상처가 불쑥 올라옵니다. 이 아버지의 과거를 보자면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수재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늘 전교 1등을 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상고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고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야간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상고 출신이야. 그리고 야간대 나왔어. 이 이유 때문에 승진해서 항상 누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못 배워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 상처를 뭘로 극복하고 싶었냐면 내 자식은 무조건 공부 많이 시키고 석사, 박사까지 다 시켜서 이 한을 풀게 해야지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순간에 느꼈던 아픈 감정이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대화하는 이 순간에 과거의 상처가 올라온 겁니다. 즉, 과거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 올라와서 과하게 가족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초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상처가 무엇인지 이 상처를 내가 자식들에게 풀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싸우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진 70세 미자 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지고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분노를 잠 참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60세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남매가 너무나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남매가 부모님을 설득한 거예요. 어머니를. 엄마, 제가 볼 때 엄마는 지금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이렇게 화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상담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막 거부하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죽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상담을 10주 받아보고도 안 되면 그때 다른 결정을 하자. 이러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나 강하셔서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 울면서 너무 섭섭하다. 자녀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섭섭하세요? 자녀들이 어떤 걸 어머니한테 잘 못하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세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의 자녀 사남매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상담실까지 모시고 올 정도면 나쁜 자녀들이 아니죠. 네, 이분은 자녀들한테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림을 그리게 하면 또 자기의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70세 미자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70세 미자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릴 때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려보라고 했더니 자 보세요. 저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굉장히 커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때요? 무서워요. 도깨비 같아요. 도깨비 같고 또 신체 중에서 특히 어디가 큰가요? 손. 네. 주먹이 굉장히 크고 또 뭘 들고 있죠? 도끼 아니에요? 도끼를 들고 있어요. 얼굴에서는 또 어때요? 입이 과장되게 커져 있죠. 좋은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굉장히 폭언을 했고 늘 가족들을 때렸고 너무나 폭군이었는데 특히 딸인 자기한테 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했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엄마와 두 아들도 작습니다. 오빠들이래요. 막내딸이었대요. 하지만 엄마와 오빠 둘은 작게 그려졌지만 사람의 형체를 다 하고 있고 집안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을 안 그렸어요. 그리고 손발이 없어요. 손은 뒤로 숨겼고 발은 없어요. 모든 가족이 눈, 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본인은 흐물흐물한 정말 작은 존재고 울타리 밖에 쫓겨나 있죠. 그리고 보면 얼굴에 눈, 코, 입은 없지만 눈물만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자 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늘 폭군이었어요. 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 오빠 둘을 보면 뭘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가방. 네, 이 끈을 굉장히 상세히 그렸어요. 오빠 둘은 학교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도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를 미자도 학교 보냅시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도 너무나 엄마에게도 섭섭했어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빨리 시집 보냈지. 좋은 집 가서 사랑받으라고 빨리 보냈지. 그런데 내가 시집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산지 알아? 그러면서 더 크게 우시는 거예요. 그 뒤에 미자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사랑받고 살라고 빨리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폭력에 시달리고 그리고 늘 외도를 했는데 눈으로 목격한 남편의 여자만 5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자기의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가 살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인생, 그걸 누구에게 다 투영했을까요? 4남매에게. 목숨 걸고 4남매를 키웁니다. 너네는 엄마가 얻은 상처 안 얻게 해줄게. 공부 다 하게 해줄게. 그리고 사랑받게 해줄게. 모든 걸 다 투자해서 4남매가 너무나 잘 컸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폭군인 남편은 이 미자 씨가 60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모든 고통의 사슬로부터 미자 씨는 해방되면 되죠. 자식들 잘 컸고. 그런데 그날부터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네가 날 이제 행복하게 해줘야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상받고자 한 거죠? 자식에게. 그런데요, 그걸 보상해주는 자식은 세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고생한 거, 나의 상처 자식한테 보상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자 씨랑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상처를 푸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울면서 얘기하는 미자 씨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목소리로 얘기해 줬어요. 미자야, 미안하다. 너가 잘 살라고 빨리 시집 보낸 거지 고생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다. 그리고 너를 공부 못 시킨 것도 미안하다. 엄마도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가 무서워서 그 이상은 너한테 해줄 수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너한테 사과할게 이러고 안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울면서 엄마 이제 괜찮아. 나도 엄마를 이해할게.
그렇게 9주 10주가 가면서 미자 씨는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묵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닐 것 같지만 나의 상처를 자식에게 되물림하는 너무나 슬픈 가족의 역사를 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인이 한 분 계세요. 지팡이를 짚으신 걸 보니까 한 7, 80세 정도 되신 것 같죠? 그런데 그림자를 이렇게 밀치니까 저 그림자 안에 누가 있어요? 네,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아요. 즐거운 어린아이들은 잘 안 살아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 상처받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잘 달래주지 않고 걔를 계속 무시하고 비밀로 하고 이렇게 살면 걔가 어느 날 울음을 그칠 것 같지만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도 내 가슴 속에 걔가 울고 있는 거예요. 미자 씨의 가슴 속에는 70세가 되었을 때도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자식들한테 원망하고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묵은 감정을 잘 풀고 묵은 상처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묵은 감정을 어떻게 푸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으면 좋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 잡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소문 났어. 이럴 때 우리 너무너무 더 상처를 받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사람을 정말 만날 수 있어서 그 사람과 비밀 동맹을 맺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전문 상담인이랑 상담을 하거나 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로 푸는 겁니다. 네, 우리 글 써본 지 좀 오래되셨죠? 네, 그런데요. 지금부터 자기만의 노트를 한 권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내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 노트에 한번 써보면 객관적으로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하면서 내 감정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게 글로 쓰면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인생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한번 써보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올해 69세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쓴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글을 쓰고 계세요. 네, 글을 정말 열심히 쓰시는데 몇 살 때부터의 이야기를 쓰시냐면 이런 노트가 저희 집에 한 10권이 있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쓰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무슨 말이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5살 영숙이의 이야기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제가 노트를 사다 드리고 쓰기 시작하셨는데 쓰기 시작한 지 10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몇 살 됐을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10개월이 지난 그때도 10살이 되어서 이제 부산으로 전학 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제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는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도시락 가장 열심히 싸주는 엄마였고 교복을 정말 칼처럼 예쁘게 매일 아침마다 정말 이렇게 줄을 세워서 다려서 자식들을 입히고 행동을 그렇게 하셨는데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 늘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조그만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해서 엄마 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이러고 엄마를 바라봐요. 너무나 떨면서. 그러면 저희 엄마는 가만히 듣고 뭐라 그러셨냐면 웃음이 나오다가도 참으세요. 딴 사람한테 이렇게 자랑하면 잘난 척 한다고 니 싫어한대 이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혼났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 엄마는 가만히 들으시고 네가 잘못해서 혼났겠지.
항상 무서운 재판관 같은, 그리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40살이 된 해에 12월 31일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엄마한테 뭔가를 칭찬받고 싶어서 엄마 나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금방 후회했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했을까? 또 상처받을 텐데.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엄마가 또 무표정으로 있다가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울었어요. 엄마는 왜 40년 동안 날 한 번도 칭찬 안 해주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된 줄 아냐고. 그날 막 울면서 출근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막 퍼붓고 출근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강의를 했어요. 가족끼리 잘 지내세요. 가족끼리 좋은 대화 하세요. 이러면서 속으로 울었죠. 이 나쁜 년아 너나 잘해. 네가 아침에 엄마한테 그렇게 화내고 엄마 속을 상하게 해놓고 나와서 네가 이런 강의를 해. 하루 종일 슬펐어요. 그리고 빨리 퇴근했어요. 화해해 보려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초저녁부터 주무시더라고요. 12월 31일 종치는 거 같이 보고 항상 저희는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주무세요. 그래서 저도 속상해서 그냥 잤어요. 새벽 3시에 문자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는데 엄마인 거예요. 첫 문장이 뭐였냐면 딸아 미안하다. 그 문장을 보니까 그냥 통곡이 터졌어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사과하면 통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끼리 사과할 용기가 참 안 나죠. 저희 엄마가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이제 70 다 됐는데 네가 이런 강의하러 다니는데 엄마가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한번 노력해 볼게. 미안하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답장을 썼어요. 엄마 제가 나쁜 년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엄마가 저가 40살이 되던 해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기의 상처를 드러낸 처음 문장이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남의 마음 이야기 들어주고 치유하느라 우리 엄마의 아픔은 보지 않았구나.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또 띵 왔어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내가 더 잘못해서 사과했을 때 거기서 끝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대화는 너무 아름다웠을 텐데. 그래서 열기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사과했는데 이쪽에서 한마디 더 할 때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죠. 열어봤더니 무서운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 내가 70이 다 됐는데 네가 참아야지. 네가 요즘 나한테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속상해 죽겠다. 네가 자꾸 화를 내니까 내가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꾸 더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자꾸 요즘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낼까? 제가 엄마가 나이 들수록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엄마한테 자꾸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 중에도 저같이 나쁜 딸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엄마한테 화를 낼까 노트에 한번 써봤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나이 들어가고 쇠약해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자꾸 둔감해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였어요. 그러면 나 엄마 늙는 게 너무 속이 상해요. 저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더 건강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표현 방법은 못하고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느려지는 엄마가 늙어가는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많이 우세요. 좀 안아드리겠어요, 옆분이. 네,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안아주고 손 잡아주세요. 네, 지금 저분은 가슴 속에 내가 억누르고 잊고 있었던 마음의 아픔, 상처가 올라온 거예요. 이럴 땐 우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글을 쓰게 했더니 5살부터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최초의 문장이에요.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5살 나는 울고 또 울며 엄마를 찾아다녔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없었다. 저희 외할머니는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20살에 급하게 시집을 가셨대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고 갑자기 남편을 잃어요. 그러니 이 할머니의 삶은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엄마가 이제 5살이 된 딸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차역이 있는 풍기역으로 갑니다. 이유는 전쟁통에 헤어지면 기차역이 있는 큰 역 근처 이런 데 살아야 찾기 쉽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까지 가면서 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엄마와 함께 너무나 슬펐던 영숙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숙이는요, 엄마가 장에 가면 엄마가 안 돌아올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는 길에 계속 서서 기다리면서 보따리를 진 아줌마만 보면 우리 엄마일까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 소풍을 갔는데 봄 소풍을 가면 아이들이 뭘 싸우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리개떡 2개를 싸줬대요. 소풍날 가서 그걸 딱 열었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김밥 이런 걸 싸왔는데 영숙이 도시락에만 보리개떡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숙이는 거진갑다, 보리개떡 2개밖에 안 싸웠다 이러니까 이 아이가 그 개떡을 덮기 위해서 온몸으로 개떡을 덮고 울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소풍 끝났다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개떡을 싸서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애가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요. 이 개떡을 그대로 들고 가면 우리 할머니가 너무 슬플 텐데, 우리 할머니는 이 개떡 2개 싸주고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그래서 바위 뒤에서 그 개떡 2개를 먹으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읽고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엄마를 안아주면서 우리 영숙이 잘 태어났네. 저희 엄마는 자기가 잘못 태어나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많았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엄하게만 키웠더라고요. 그게 잘 키우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자식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걸 쓰면서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나를 그렇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장터에 가서 늘 고생했던 우리 엄마도 장터에서 물건을 팔면서 많이 울었겠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 전쟁통에 아들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슬펐을까. 나를 쓸모없는 딸아이라고 늘 기집애 쓸모없다 야단치셨지만 우리 할머니도 남몰래 숨어서 많이 울었겠지. 지나고 보니 내가 우리 할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졌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네.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스스로 화해하고 과거에 나를 슬프게 했던 어른들과 화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자 씨에게 저희 엄마의 노트를 보여주고 미자 씨에게도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자 씨도 너무 열심히 글을 써왔어요. 어릴 때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노트 한 권이 된 날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다 찢어서 없애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같이 다 찢었어요. 신나게. 그러고 나니까 또 우시면서 가방에서 끈을 하나 꺼내셨어요.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상담 받고도 계속 괴로우면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늘 목매려고 끈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이 끈도 다 끊어 없애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끈을 다 자르고 라이터로 불태워서 없앴어요. 네, 이렇게 글을 써서 나의 아픈 감정을 비워내는 것도 나의 아픈 감정, 과거의 상처와 이별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노트를 한 권 사셔서 자기의 과거의 어린 시절, 최초의 기억,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혹시 있나?
내가 어쩌면 지금 내 남편과 이렇게 싸우고 화해 못하는 게 어릴 때의 나의 상처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정말 싫었던 우리 부모님의 싸움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나의 한을 내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보상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보상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내 자식들한테 너네가 보상해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섭섭하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묵은 상처, 묵은 감정은 참는다고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초감정, 최초의 상처받았던 그 감정이 현재 생활하다가 언제 불쑥 튀어나와서 현재의 우리 가족의 관계를 망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남편이 이유 없이 계속 화를 내고 욱해서 분노하는 성향이 있다면 남편의 가슴 속에 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는 누굴까? 아, 우리 시아버지가 옛날에 저랬다고 했지. 그래, 우리 시아버지도 부모님한테 그런 좋은 감정 표현과 대화법을 못 보셔서 본인도 그러셨을 테고 내 남편도 그렇게 된 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가슴 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들여다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 과거의 묵은 상처가 현재의 가족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부분까지 한번 넘어올게요. 저희 엄마와 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사과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엄마한테 딸아 미안하다라는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저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치유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글을 쓰면서도 좋아지셨지만 정말 저희 엄마 권영숙 여사의 마음을 정말 치유해준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20살에 시집가서 영숙이를 낳았던 전수현 씨가 86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에게 쓴 편지예요. 세로 줄입니다. 수가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치매가 온 상태였는데 글을 쓰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앉아서 딸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사과하는 편지를 쓰면서 지나간 세월이 바람처럼 흘러갔구나. 너를 낳아 키운 지 40년이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치매가 온 상태여서 본인이 86세인데 40몇 세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너가 울면서 나를 찾아다닐 때 내 치마만 잡고 쫓아다닐 때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나 모르지. 엄마는 얼마나 울었나 모르지. 엄마 따라간다면서 울 때 이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는 몰랐을 거야 이 말 같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사과하는 내용 미안하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엄마가 떠나도 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만 놓는다 이렇게 끝나요. 이 편지인데요. 여기는 엄마가 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는 우리 엄마한테 처음 받은 편지 해서 저희 엄마가 보물 1호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사진 찍는데 사진값 10만 원 냈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절대로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서 오늘은 엄마 몰래 들고 나왔어요. 저희 엄마 인생의 보물 1호인 거죠. 우리 엄마한테 처음 받은 편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 편지 내용이 뭐야? 처음에 물어보니까 다 미안하다, 다 사랑한다야 이래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사랑한다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마음으로 해독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사랑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 죽는 거냐면요.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쓴 글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정말 죽는 겁니다. 이 86세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전수현 씨가 죽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딸 옆에 이 편지로 이 딸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는 70세가 다 되어서 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 그리고 자기의 자서전을 쓰고 있는 이 이후로 자존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섭섭해하는 게 많이 줄으셨어요. 예전에는 아주 작은 거에도 저한테 섭섭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나의 아픈 과거, 내가 고생했던 과거를 자식한테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너무나 섭섭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엄마는 화를 잘 내셨어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요. 왜 화를 잘 내셨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친절하게 말해도 제가 잘 알아들어요. 엄마는 왜 맨날 화를 내요? 라고 물으면 저희 엄마는 더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노? 내가 언제 화를 냈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엄마도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이불을 덮고 주무셨어요.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고 묵혀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60대 후반이 돼서 처음으로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 상처를 저희한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저희 엄마의 글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를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글 쓰고 책을 쓰는 거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자산이구나. 그래서 항상 엄마를 칭찬해 줄 거리가 생긴 거예요. 엄마 정말 몽실 언니보다 훨씬 감동적인 글이에요. 엄마는 정말 동화를 쓰면 너무 잘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계속 칭찬해 주면서 동화를 쓰시라 그랬어요. 이 어린 시절에 이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까만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으러 다녔다. 보리개떡 2개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요즘은 동화 비슷한 걸 쓰고 계신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엄마가 쓴 글을 책으로 묶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의 자존감은 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글을 한번 쓰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감정, 나의 상처 이런 것들과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감정을 잘 비웠다면 우리가 저 여기에 차 있는 괴로운 감정을 다 비웠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냥 비워둘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행복한 감정을 담아야 되겠죠.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 칭찬일기와 감사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사세요? 힘들죠. 저도 나이 많은 데서 엄마한테 왜 칭찬을 안 해주세요? 이러고 올 때는 그 칭찬에 너무 정말 목이 말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칭찬 한 번 들을 때 비난 32번을 들으면서 살고 있대요. 이 칭찬은 내가 나에게 먼저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제일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실수하면 다음에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래 너 같은 게 이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야단쳐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은 운이 안 좋네 하면 될 것을, 그래 부모 복 없는 년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있나.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들은 대사죠. 그런 식으로 나를 계속 내가 나를 구박해요. 그런데요, 하루에 나를 칭찬하는 걸 3문장씩 써보세요. 나를 칭찬하는 걸 3문장씩 쓰면 1년에 몇 개가 모이는지 아세요? 무려 1095개의 칭찬이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감사한 것도 3개 써보세요. 그러면 감사도 1095개가 생깁니다. 우리의 뇌는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기억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나를 칭찬하면 내 가족을 봤을 때도 뭐부터 보일까요? 칭찬할 거. 뭐 칭찬할까? 얘를 오늘 뭘 3개를 칭찬해 줄까? 계속 감사할 걸 3개를 찾다 보면 계속 오늘은 뭘 감사하지?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까이 살다 보면 어떤 렌즈가 눈에 씌워지냐면 단점 확대경이 눈에 씌워집니다.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런데 나를 칭찬하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가족을 봐도 칭찬할 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재소자 교육을 오래 했어요. 재소자 교육 오래 하면서 정말 어릴 때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서 형제 중에 누군가는 자살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는 상황이 돼서 이분이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살인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많은 과거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도소에 가면 하루에 자기를 칭찬하는 일기 3개 쓰세요. 감사일기 3개 쓰세요. 이걸 항상 해요. 그럼 처음에 다 하기 싫어하세요. 뭐 칭찬할 게 있고 뭐 감사할 게 있다고 이 안에서 막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막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바뀐답니다. 계속 권해요. 계속 권했더니 그분 한 분만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장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자, 우리 손에는 다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은 나의 장점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여기는 긍정적인 분들이 다 모이셨네요.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장점이에요? 이러고 이분이 화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처음으로 숙제를 해오셨어요. 손을 들고 발표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문이 10개가 있다. 남에게 없는, 세상에 나에게만 있는 문이 10개가 있다라고 쓴 거예요. 하나도 나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숙제를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있는 거지만 이거 나만 있네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포가 만들어진다고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서 남을 봤을 때도 칭찬하고 싶은 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면 시작할 게 참 많죠. 네, 좋아요. 그래서 내 가족의 장점은 무엇일까?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65세 부부, 동갑내기 부부였는데요. 이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혼하기 위해서 법원에 5번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면 이제는 자녀들이 다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시키고 이혼하자 각서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아내분이 그래도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고 그래도 금방 시집온 며느리 보기도 민망한데 우리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러고 찾아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주는 숙제가 내 가족에게 상처받은 일 10개,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일 10개, 그리고 이제 상대에게 고마운 일 10개 이렇게 써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번 상처받은 일 10개는 막 20개, 30개씩 막 써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거 막 20개, 30개씩 써와요.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상대의 장점, 상대를 칭찬하고 싶은 거, 고마운 거 쓰라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온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분이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분에게 아내에게 가장 상처받은 게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65세 된 이 남편분이 가만히 있다가 울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서 똥 한 번 마음 편히 넣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랑 싸우고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안방 화장실에서 내가 변을 보고 나면 토할 것 같아. 안방 화장실 쓰지 말고 바깥 화장실, 거실 화장실 쓰라고. 당신 똥 냄새만 맡으면 내가 토할 것 같아. 그게 사실 똥 냄새가 싫었을까요? 아니죠. 상대에 대한 불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나에게 평소에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자꾸 무시하는 것, 모든 감정이 포함돼서 표현을 못하니까 똥 냄새 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날부터 괴로웠대요. 집에서 똥조차 마음 편히 못 누는 내가 가장인가? 나 헛살았구나.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계속 장점을 찾는 연습, 칭찬하는 연습 시켰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남편분은 아내의 장점을 뭘 써오셨냐면 내 아내는 미인이다. 미인이다. 그런데요, 그걸 아내분한테 보여드렸어요. 통곡을 하셨어요. 살면서 처음 미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처음으로 남편의 장점을 써왔어요. 뭘 써온지 아세요? 내 남편은 장이 튼튼해서 매일 변을 본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가장
가장 싫었던 단점도 뭐로 보일 수 있어요?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감정, 묵은 감정, 비워낸 자리에 좋은 감정 채워야 되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때요? 칭찬하는 겁니다. 서로를 칭찬하니까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더 이상 상담실에서 볼 수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칭찬받을 때 여자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남자들은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여자들은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바치고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여자에게 목숨을 바친대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은 우리 가족의 죽은 관계를 살리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속에 묵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우리가 20년, 30년 싸우면서 나쁘게 살았어도 오늘부터 회복돼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뭐냐면요. 외모의 유전자가 아니라 부모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의 씨앗이 2대, 3대 유전되고요. 내가 죽이는 말, 혐오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 말하기 방식은 내 자녀들에게 또 2대, 3대가 유전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꼭 실천하시고요. 가족들끼리 화해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꼭 화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휴지는 오유경 씨가 준비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들으시면서 가까운 가족분들 많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은 진짜 웃으면서 남을 통곡을 하게 만드는 아마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어떤 분 먼저 하실까요? 예.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불같이 성질을 내고 불같이. 네, 화를 내고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정작 본인은 욱하고 화내고 네. 화 다 내고 본인은 금방 또 풀어지죠. 쿨하게 있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네, 맞아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마다 보면 그런 사람 한 명 꼭 있어요. 그렇죠? 화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본인은 화냈기 때문에 금방 풀려요. 근데 상처받은 가족들은 마음속에 어때요? 피를 계속 흘리고 있죠. 독한 말은 아주 칼날이 날카로운 칼과 같거든요. 그 상처의 피는 계속 흘러요. 그런데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왜 화내는지 알아요? 욱해서 다혈질인 사람들?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평소에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하고 나 이러면 좀 속상한데 나 너 이러면 좀 화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감정 표현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은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욱해서 폭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 표현에 미숙하다는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을 할 줄 모르고 억눌린 사람이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기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욱해서 같이 싸우면 집은 어때요? 엉망이 되고 가족관계 전체가 우울해지겠죠. 그럴 때는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네. 상대가 그래서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3초 동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3초 동안 후 하고 다 내뱉으세요. 6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6초 만에 우리의 감정은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싸움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